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구촌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의 현역 및 예비역 장병 900여 명이 정부의 하마스 군사작전에 반기를 들고 인질 석방을 우선하라고 촉구하는 집단 항명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4월 10일자 주요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싣고 지금의 전쟁은 국가 안보가 아닌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전쟁 지속은 인질과 군인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직 협상만이 인질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킬 수 있으며 군사적 압박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광고 하단에는 조종사, 고위 장교 등 참여자 전원의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이스라엘 내각이 하마스에 대한 군사작전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공개적 반발로 해석됩니다. 현지 언론 하레츠에 따르면 공군 지휘부는 사전에 명단을 입수하고 장군급 지휘관들을 통해 서명 철회를 종용했으나 이들은 이를 거부하고 광고를 감행했습니다. 토메르바르 공군 사령관도 예비역들에게 직접 전시의 이런 행동은 불법이며 강제 전역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약 40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입장을 보수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광고에 서명한 이들 중 현역 예비군은 60명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바르 사령관과 예알 자미르 참모총장,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항명에 동참한 자들을 모두 파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성명을 통해 이런 발언은 군을 약화시키고 적을 고무시키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정부 전복을 꾀하는 극단주의적 비주류 집단의 시도라고 표현하며 이들은 군이나 대중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스라엘 내에서도 인질 석방을 둘러싼 군사적 해법과 협상적 접근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게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 강물 공급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의 협정 불이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관세 부과를 경고하자 멕시코 셰인바움 정부는 급히 물 공급 확대를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의 물 빚을 정조준했습니다. 81년 전 체결된 미 멕시코 강물 협정에 따라 멕시코는 리오그란데강, 현지명 브라보강에서 매년 일정량의 물을 미국으로 보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이를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멕시코는 텍사스에 130만 에이커피트의 물을 보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멕시코가 물을 훔쳐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관세 부과를 포함한 대응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은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11일 브리핑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 텍사스 농민들을 위해 물 방류량을 단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국경지대의 심각한 가뭄과 물 부족 상황을 미국에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가 된 협정은 1944년 체결된 강물 활용 조약입니다. 이에 따르면 멕시코는 브라보강 유량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연간 4억 3천만 세제곱미터의 물을 미국에 공급해야 하며 미국은 콜로라도강에서 연간 19억 세제곱미터의 물을 멕시코에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단 멕시코 측은 강 수량의 계절 변동성을 고려해 5년 단위로 누적 집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0월로 다가온 물 공급 마감 시한을 앞두고 멕시코는 아직 전체 할달량의 30%도 채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엘피난시에로 등 현지 언론은 기후변화와 북부 산업지대의 물 사용량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 집권 당시였던 2020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멕시코가 관세 위협에 직면하자 다른 강과 댐의 물을 동원해 미국 측 요구량을 채웠지만 이에 반발한 멕시코 북부 농민들의 시위로 현지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텍사스와 맞닿은 치와와, 코아우릴라, 누에보레온 등 야당 소속 주지사 지역에서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1944년 협정은 공정하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은 국경을 넘지만 분쟁의 경계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계절 구분이 무색할 만큼 극단적인 날씨가 연이어 이어졌습니다. 겨울에 꽃샘추위보다 더 더웠고 여름엔 그야말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기상청이 4월 2일 발표한 2024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사상 유례 없는 폭염과 기록적인 강수량, 대설까지 겹치며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전면에 서 있던 한 해였다는 분석입니다. 2024년은 전국적으로 연중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됐습니다. 겨울철인 2월, 서울과 강릉 등 중부 지역의 평균 기온은 16.4도까지 오르며 겨울답지 않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어 4월엔 봄이 아닌 초여름 날씨가 나타났고 일부 지역에선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섰습니다. 여름에 들어선 6월부터는 역대급 폭염이 본격화됐습니다. 전국 평균 기온은 21.4도로 역대 1위를 기록했고 경주와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선 37도를 넘나드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폭염 일수는 24일로 평년 대비 2.3배, 열대야는 20.2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에선 열대야가 무려 47일간 지속됐습니다. 가을에도 더위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9월 평균 최저 기온이 20도를 넘어서며 9월 폭염이 기상관측 이래 처음 발생했습니다. 평균 기온도 16.8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해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의 이상고온 발생 일수는 182.1일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3.6배 늘었습니다. 9월에는 6.6배에 달하는 27.3일이 기록되며 해수온 급등이 뚜렷했습니다. 이상기후는 비와 눈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2월 전국 강수량은 102.6mm로 역대 3위, 강수일수는 13.2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겨울철 호우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9월에는 평균 241mm의 강수량으로 평년보다 1.5배가량 많았고 일부 남해안 지역은 이틀 동안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11월 하순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지며 서울 등 수도권에선 하루 적설량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태풍 발생 수도 예년보다 많았습니다. 가을철에만 15개가 발생해 평년 대비 4.1개 증가했습니다. 반면 여름철 태풍은 8개로 평년보다 줄었지만 피해를 유발한 태풍도 여럿 있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는 실질적이었습니다. 9월 폭염으로 인삼 등 농작물 3,477헥타르의 피해, 7월 호우로 농작물 9,447헥타르의 손실, 농경지 유실이 891헥타르, 가축 102만 마리 폐사 등 농업 피해가 컸습니다.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액은 1,430억 원에 달했습니다. 보건 피해도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온열 질환자는 3,704명, 사망자는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태풍과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6명, 재산피해는 3,893억 원, 대설로 인한 재산피해는 4,556억 원에 달했습니다. 기상청은 2024년은 한국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며 지구 평균 기온 또한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해 인류가 기후위기를 피부로 체감한 해였다고 밝혔습니다. 구강 건강이 단순히 치아와 잇몸에만 국한되지 않고 뇌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영국 엑세터대 연구진은 최근 50세 이상 성인 115명의 타액을 분석해 특정 구강 미생물이 인지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국제학술지 PNAS 넥서스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실험 참가자 중 절반가량은 경미한 인지장애를 보였고 나머지는 정상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연구진은 이들의 입 안에서 네이세리아와 헤모필루스 박테리아가 뇌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 박테리아를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기억력, 주의력, 복잡한 작업 수행 능력 등 인지 검사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의 타액에서 아질산염 이온 수치도 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는 채소에 포함된 질산염이 구강 내 유익균에 의해 분해되며 생성된 것으로 혈류순환 개선과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일산화질소 생성과도 연관됩니다. 시금치와 같은 녹색 채소가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기억력 저하와 관련된 박테리아도 발견됐습니다. 잇몸 질환과 관련된 포르피로모나스,
그리고 아질산염 수치가 낮은 사람에게서 많이 검출된 프레보텔라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프레보텔라는 치매 고위험군 유전자 APO24를 가진 이들에게서 더욱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일본과 미국 등지의 기존 연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도후쿠대는 해마부피 감소와 잇몸 질환 간의 연관성을, 루이빌대는 알츠하이머 환자 뇌에서 포르피노모나스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강 미생물 조절을 통해 치매를 조기 예측하고 발병을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구강 내의 유익균을 늘리고 해로운 박테리아를 줄이는 치료법 개발이 중요하며 치과 검진에 구강 미생물 검사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구를 이끈 조안나 레흐루 박사는 앞으로 구강 미생물이 뇌 건강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며 치아를 잘 닦고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 섭취가 가장 쉬운 예방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다시 꺼낸 가운데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을 담당하는 미군 지휘관들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4월 10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세뮤얼 퍼파로 인도 태평양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없어질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침공 가능성이 커진다며 주한미군 주둔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한미군의 감축은 분쟁에서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철수나 감축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같은 청문회에 참석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 사령관도 주한미군 감축은 문제가 될 것이라며 동조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가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얻는 것은 단순한 재정적 보상만이 아니라 전략적 접근성과 억지력, 지속적 파트너십 등 다양한 이익이라며 감축은 이 모든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동해에서는 러시아, 서해에서는 중국의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주둔이며 북한에 대한 억지력도 작동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주한미군의 3중 전략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최근 중동 지역으로 일부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를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는 전 세계 미군의 운용에 있어 전략적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군 재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유럽과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에 대해 충분한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철수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일기 집권 당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도록 활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령관은 주한미군 철수는 곧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통된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브런슨 사령관은 김정은이 실제로 침공할 것이라 믿지는 않지만 지난 75년간 한국이 이룩한 성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을 경계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군 재배치 정책과 관련한 국방부 내부 및 군 수뇌부의 우려가 본격적으로 표출된 자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AI 챗봇과의 친밀한 관계가 10대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미국 미시간주의 10대 소년 슈얼 세처는 인공지능 챗봇에게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지 두렵다라고 묻자 극단적 선택을 안 할 이유는 없지라는 AI의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처의 어머니는 아들이 AI 챗봇 캐릭터 AI에 중독된 끝에 자존감이 무너졌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됐다며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챗봇은 인기 드라마 왕자의 게임 속 인물을 모델로 삼아 몇 달간 성적인 대화까지 이어지는 등 사실상 정서적 과의존 관계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세처 한 명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AI와의 관계가 점점 더 인간적인 형태로 변하면서 윤리적 문제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AI 챗봇과 결혼식을 올리는 사례까지 등장했고 챗봇 조언에 따른 극단적 선택도 최소 2건 이상 보고됐습니다. 데니얼 쉔크 미국 미주리 과학기술대 교수는 11일 국제학술지 인지과학 동향에서 인간과 AI의 관계를 바라보는 인문 사회과학적 시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사물을 쉽게 의인화하며 AI가 인간과 비슷할수록 정서적으로 의존하기 쉬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천현득 교수는 챗봇은 거부하지 않고 마찰 없는 대화를 제공해 사용자의 나르시시즘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이는 청소년이나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I의 윤리 성능 역시 기술적으로 명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수학 문제처럼 정답이 정해진 분야가 아니라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영역에서는 AI의 응답이 적절했는지를 수치로 환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쉔크 교수는 AI가 점점 인간과 닮아가는 만큼 설계 단계부터 윤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교수도 기술 개발 후 고치는 방식은 이미 피해가 발생한 뒤라며 피해를 막기 위해 윤리학자와 사회과학자의 선제적 참여가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의 정책 통합 역시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부처 간 분산된 정책을 통합하고 윤리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AI와의 관계가 단순한 사용자와 기계의 차원을 넘어선 지금 기술 진보만큼이나 윤리와 제도의 진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의 현역 및 예비역 장병 900여 명이 정부의 하마스 군사작전에 반기를 들고 인질 석방을 우선하라고 촉구하는 집단 항명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4월 10일자 주요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싣고 지금의 전쟁은 국가 안보가 아닌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전쟁 지속은 인질과 군인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직 협상만이 인질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킬 수 있으며 군사적 압박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광고 하단에는 조종사, 고위 장교 등 참여자 전원의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이스라엘 내각이 하마스에 대한 군사작전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공개적 반발로 해석됩니다. 현지 언론 하레츠에 따르면 공군 지휘부는 사전에 명단을 입수하고 장군급 지휘관들을 통해 서명 철회를 종용했으나 이들은 이를 거부하고 광고를 감행했습니다. 토메르바르 공군사령관도 예비역들에게 직접 전시의 이런 행동은 불법이며 강제 전역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약 40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광고에 서명한 이들 중 현역 예비군은 60명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바르 사령관과 예알 자미르 참모총장,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항명에 동참한 자들을 모두 파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성명을 통해 이런 발언은 군을 약화시키고 적을 고무시키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정부 전복을 꾀하는 극단주의적 비주류 집단의 시도라고 표현하며 이들은 군이나 대중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스라엘 내에서도 인질 석방을 둘러싼 군사적 해법과 협상적 접근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게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 강물 공급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의 협정 불이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관세 부과를 경고하자 멕시코 셰인바움 정부는 급히 물 공급 확대를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의 물 빚을 정조준했습니다. 81년 전 체결된 미 멕시코 강물 협정에 따라 멕시코는 리오그란데강, 현지명 브라보강에서 매년 일정량의 물을 미국으로 보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이를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멕시코는 텍사스에 130만 에이커피트의 물을 보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멕시코가 물을 훔쳐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관세 부과를 포함한 대응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은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11일 브리핑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 텍사스 농민들을 위해 물 방류량을 단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국경지대의 심각한 가뭄과 물 부족 상황을 미국에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가 된 협정은 1944년 체결된 강물 활용 조약입니다. 이에 따르면 멕시코는 브라보강 유량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연간 4억 3천만 세제곱미터의 물을 미국에 공급해야 하며 미국은 콜로라도 강에서 연간 19억 세제곱미터의 물을 멕시코에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단 멕시코 측은 강 수량의 계절 변동성을 고려해 5년 단위로 누적 집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0월로 다가온 물 공급 마감 시한을 앞두고 멕시코는 아직 전체 할달량의 30%도 채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엘피난시에로 등 현지 언론은 기후변화와 북부 산업지대의 물 사용량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 집권 당시였던 2020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멕시코가 관세 위협에 직면하자 다른 강과 댐의 물을 동원해 미국 측 요구량을 채웠지만 이에 반발한 멕시코 북부 농민들의 시위로 현지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텍사스와 맞닿은 치와와, 코아우릴라, 누에보레온 등 야당 소속 주지사 지역에서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1944년 협정은 공정하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은 국경을 넘지만 분쟁의 경계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계절 구분이 무색할 만큼 극단적인 날씨가 연이어 이어졌습니다. 겨울에 꽃샘추위보다 더 더웠고 여름엔 그야말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기상청이 4월 2일 발표한 2024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사상 유례 없는 폭염과 기록적인 강수량, 대설까지 겹치며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전면에 서 있던 한 해였다는 분석입니다. 2024년은 전국적으로 연중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됐습니다. 겨울철인 2월, 서울과 강릉 등 중부 지역의 평균 기온은 16.4도까지 오르며 겨울답지 않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어 4월엔 봄이 아닌 초여름 날씨가 나타났고 일부 지역에선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섰습니다. 여름에 들어선 6월부터는 역대급 폭염이 본격화됐습니다. 전국 평균 기온은 21.4도로 역대 1위를 기록했고 경주와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선 37도를 넘나드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폭염 일수는 24일로 평년 대비 2.3배, 열대야는 20.2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에선 열대야가 무려 47일간 지속됐습니다. 가을에도 더위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9월 평균 최저 기온이 20도를 넘어서며 9월 폭염이 기상관측 이래 처음 발생했습니다. 평균 기온도 16.8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해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의 이상고온 발생 일수는 182.1일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3.6배 늘었습니다. 9월에는 6.6배에 달하는 27.3일이 기록되며 해수온 급등이 뚜렷했습니다. 이상기후는 비와 눈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2월 전국 강수량은 102.6mm로 역대 3위, 강수일수는 13.2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겨울철 호우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9월에는 평균 241mm의 강수량으로 평년보다 1.5배가량 많았고 일부 남해안 지역은 이틀 동안 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11월 하순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지며 서울 등 수도권에선 하루 적설량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태풍 발생 수도 예년보다 많았습니다. 가을철에만 15개가 발생해 평년 대비 4.1개 증가했습니다. 반면 여름철 태풍은 8개로 평년보다 줄었지만 피해를 유발한 태풍도 여럿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실질적이었습니다. 9월 폭염으로 인삼 등 농작물 3,477헥타르의 피해, 7월 호우로 농작물 9,447헥타르의 손실, 농경지 유실이 891헥타르, 가축 102만 마리 폐사 등 농업 피해가 컸습니다.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액은 1,430억 원에 달했습니다. 보건 피해도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온열 질환자는 3,704명, 사망자는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태풍과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6명, 재산피해는 3,893억 원, 대설로 인한 재산피해는 4,556억 원에 달했습니다.
기상청은 2024년은 한국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며 지구 평균 기온 또한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해 인류가 기후 위기를 피부로 체감한 해였다고 밝혔습니다. 구강 건강이 단순히 치아와 잇몸에만 국한되지 않고 뇌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영국 엑세터대 연구진은 최근 50세 이상 성인 115명의 타액을 분석해 특정 구강 미생물이 인지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국제학술지 PNAS 넥서스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실험 참가자 중 절반가량은 경미한 인지장애를 보였고 나머지는 정상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연구진은 이들의 입 안에서 네이세리아와 헤모필루스 박테리아가 뇌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 박테리아를 많이 보유한 사람들은 기억력, 주의력, 복잡한 작업 수행 능력 등 인지 검사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들의 타액에서 아질산염 이온 수치도 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는 채소에 포함된 질산염이 구강 내 유익균에 의해 분해되며 생성된 것으로 혈류순환 개선과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일산화질소 생성과도 연관됩니다. 시금치와 같은 녹색 채소가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기억력 저하와 관련된 박테리아도 발견됐습니다. 잇몸 질환과 관련된 포르피로모나스, 그리고 아질산염 수치가 낮은 사람에게서 많이 검출된 프레보텔라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프레보텔라는 치매 고위험군 유전자 APO24를 가진 이들에게서 더욱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일본과 미국 등지의 기존 연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도후쿠대는 해마부피 감소와 잇몸 질환 간의 연관성을, 루이빌대는 알츠하이머 환자 뇌에서 포르피노모나스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강 미생물 조절을 통해 치매를 조기 예측하고 발병을 늦출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구강 내의 유익균을 늘리고 해로운 박테리아를 줄이는 치료법 개발이 중요하며 치과 검진에 구강 미생물 검사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구를 이끈 조안나 레흐루 박사는 앞으로 구강 미생물이 뇌 건강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며 치아를 잘 닦고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 섭취가 가장 쉬운 예방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다시 꺼낸 가운데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을 담당하는 미군 지휘관들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4월 10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세뮤얼 퍼파로 인도 태평양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없어질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침공 가능성이 커진다며 주한미군 주둔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한미군의 감축은 분쟁에서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철수나 감축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같은 청문회에 참석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 사령관도 주한미군 감축은 문제가 될 것이라며 동조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가 한국의 주둔함으로써 얻는 것은 단순한 재정적 보상만이 아니라 전략적 접근성과 억지력, 지속적 파트너십 등 다양한 이익이라며 감축은 이 모든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동해에서는 러시아, 서해에서는 중국의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주둔이며 북한에 대한 억지력도 작동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주한미군의 3중 전략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최근 중동 지역으로 일부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를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는 전 세계 미군의 운용에 있어 전략적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군 재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유럽과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에 대해 충분한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철수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일기 집권 당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카드로 활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령관은 주한미군 철수는 곧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통된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브런슨 사령관은 김정은이 실제로 침공할 것이라 믿지는 않지만 지난 75년간 한국이 이룩한 성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을 경계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군 재배치 정책과 관련한 국방부 내부 및 군 수뇌부의 우려가 본격적으로 표출된 자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AI 챗봇과의 친밀한 관계가 10대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미국 미시간주의 10대 소년 슈얼 세처는 인공지능 챗봇에게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지 두렵다라고 묻자 극단적 선택을 안 할 이유는 없지라는 AI의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처의 어머니는 아들이 AI 챗봇 캐릭터 AI에 중독된 끝에 자존감이 무너졌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됐다며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챗봇은 인기 드라마 왕자의 게임 속 인물을 모델로 삼아 몇 달간 성적인 대화까지 이어지는 등 사실상 정서적 과의존 관계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세처 한 명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AI와의 관계가 점점 더 인간적인 형태로 변하면서 윤리적 문제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AI 챗봇과 결혼식을 올리는 사례까지 등장했고 챗봇 조언에 따른 극단적 선택도 최소 2건 이상 보고됐습니다. 데니얼 쉔크 미국 미주리 과학기술대 교수는 11일 국제학술지 인지과학 동향에서 인간과 AI의 관계를 바라보는 인문 사회과학적 시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사물을 쉽게 의인화하며 AI가 인간과 비슷할수록 정서적으로 의존하기 쉬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천현득 교수는 챗봇은 거부하지 않고 마찰 없는 대화를 제공해 사용자의 나르시시즘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이는 청소년이나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I의 윤리 성능 역시 기술적으로 명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수학 문제처럼 정답이 정해진 분야가 아니라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영역에서는 AI의 응답이 적절했는지를 수치로 환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쉔크 교수는 AI가 점점 인간과 닮아가는 만큼 설계 단계부터 윤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교수도 기술 개발 후 고치는 방식은 이미 피해가 발생한 뒤라며 피해를 막기 위해 윤리학자와 사회과학자의 선제적 참여가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의 정책 통합 역시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부처 간 분산된 정책을 통합하고 윤리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AI와의 관계가 단순한 사용자와 기계의 차원을 넘어선 지금 기술 진보만큼이나 윤리와 제도의 진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